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단 한 발자국도 조선 땅을 떠나지 말아야지. 이상하게 그런 생각을 했었네요. 근데, 근데 살다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2001년에 어쩔 수 없이 이 함부르크를 가게 됐는데, 또 함부르크 가면서 함부르크만 갔다 오기가 좀 그래서 옛날에 가고 싶었던 이 파리를 들러서 이제 함부르크까지 비행기가 바로 안 가니까 파리를 들러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있었던 이제 세잔느의 유적을 이제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세잔느의 유적을 보면서 겸재 정선을 떠올리면서 이런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자연을 대하는 이제 같은 감명, 다른 시선, 이런 제목은 멋있죠. 그래서 이런 제목으로 글을 써서 제가 UCLA라고 하는데 한국미술사 전공 교수가 있어서 야 이거 영어로 좀 번역해서 나 이제 세계적인 학자로 좀 띄워주라 그랬더니 너무 좋다고 그러더니 결국 번역을 못하고 정년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저대로 뜨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150년 차이 나고 동과 서구. 최근 연구로는 폴 세잔느가 일본의 우키요의 영향을 받지 않았냐, 혹은 중국의 영향, 그러니까 중국 산수화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겸재 정선하고 만나는 거죠. 그래서 세잔느를 찾아가게 된 요인은 오르세 미술관에, 이 그림은 저희 오르세 미술관 전시회도, 한국 전시회도 왔었던 세잔느의 50대 빅투아르 산 그림입니다. 파리를 그 기대하던 파리를 갔는데 이제 8월에 갔는데요. 파리에 이쁘다고 하는 파리지엔느라고 하는 이쁜 여자들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안내 나온 제자한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하나도 안 보인다고. 다 바캉스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캉스 가는 데가 어디냐 그랬더니 주로 이제 남쪽으로, 니스로.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도 파리지엔느 보러 가자. 그래서 제가 이제 프로방스로 이제 안내하라고 그래서 갔죠. 자, 이게 이제 오른쪽이 세잔느의 빅투아르 산 그림이죠. 왼편이 겸재 정선이 그린 남산 그림이에요. 인왕산 계곡에서 본 남산의 풍경을 보고 그렸는데, 두 개 구성이 비슷한데 큰 차이가 있죠. 세잔느의 그림은 앞에 있는 소나무를 크게 그렸어요. 겸재 정선은 근경에 있는 소나무를 낮게 그렸죠. 작게. 이게 이제 화면 구성은 같은데 형식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잔느의 고민은 이런 거였어요. 산이 커요, 나무가 커요? 아니 원래 산이 엄청 크죠. 근데 왜 나무를 크게 그려야 돼요? 앞에 있으니까. 이게 이제 세잔느의 고민이었어요. 이게 이제 르네상스 때부터 오던 투시원근법 개념이죠, 그죠? 그 투시원근법 개념을 이거를 이제 세잔느가 고민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고민을 겸재는 해결했는데, 세잔느가 겸재 정선을 공부했으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됐을 텐데, 그죠? 근데 망할 이 겸재가 누군지 몰랐어요, 세잔느가. 이게 이제 150년간의 시간차와 동서의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개념도를 이렇게 도식화해 보면 겸재 정선은 그린 화가인 겸재 정선은 자기의 위치를 이 소나무 아래에다가 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그림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잔느는 화가가 그림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있는 소나무가 자연히 이제 크게 그려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화가가 그림 안에 있는 현상을 살펴보면 이 겸재정선이 1711년에 금강산을 여행하고 한 30년대쯤에 그린 그림의 제목은 단발령 망금강전도예요. 그러니까 단발령에서 망 바라본 금강 전체, 금강산 전체라는 뜻이죠. 이게 이제 금강산을 바라보는 단발령이죠. 단발령에서 금강산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풍경인데 지금 겸재정선이 이 뒷모습의 겸재정선이 친구 둘이서 캔버스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이 그려진 거죠. 그러니까 자기 화가가 내가 그리는 금강산 그림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또 이걸 도면으로 그려보면 겸재가 올라가면서 본 단발령을 그렸어요. 그죠? 올라가면서 본 단발령. 그리고 겸재가 단발령에서 본 금강산을 왼편에 그리고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내 위치와 내가 그리고자 하는 대상을 한 화면에 담으려면 시점을 어디로 옮겨야 돼? 하늘로 옮겨야죠. 그죠? 그래서 이걸 부감법 혹은 부감한다 이러는데 바로 이제 드론 화법이 되죠. 옛날에는 제가 솔거 화법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솔개 화법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드론 화법이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림을 건축가가 이제 설계도면을 평면도 인면도를 그리고 마지막 그리는 게 조감도라고 그래요. 조감도의 조자가 바로 새 조자예요. 새 눈으로 본 거죠. 근데 겸재정선은 드론을 띄울 수 있었던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이 시점은 겸재가 직접 올라가서 본 게 아니고 상상한 거죠. 그래서 부감 상상해서 바로 내 위치와 내가 그리고자 하는 대상을 한 화면에 담아내는 이게 이제 우리의 풍경화 방식이었는데 망할놈은 우리 근대사가 그렇게 되면서 저도 어떤 미술 선생도 그림 풍경화를 그릴 때 내가 그리는 남산하고 내가 있는 위치하고를 한 화면에 담아서 그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가르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저는 그 미술대학 선생을 한 30년 했는데도 그렇게 그림을 그리라고 학생들한테 누누이 강조를 했는데 망할 것들이 단 한 명도 그렇게 그린 놈을 못 봤어요. 그죠? 참 이걸 어쩌란 말이냐, 그죠? 예.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대체로 이제 동양과 서양인의 자연관으로 설명을 이제 하는데 그건 딱 맞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동양인은 인간과 자연, 그죠? 나와 대상을, 나와 타자를 하나로 묶는 생각을 가졌고 서양 사람들은 나와 타자, 그 다음에 인간과 자연을 대립적으로 봤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데 좀 궁색해요. 사실은 서양 사람들이 더 인간과 자연을 조화롭게 사는 사람들. 저는 유럽 여행하고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 다음에 겸재정선은 지금 현대미술로 보면, 현대문화로 보면 디지털 아티스트 같아요. 합성 방식이에요. 이제 걸으면서 올라가면서 봤던 풍경과 그 다음에 풍경과 걸으면서 봤던 그런 풍경을 이렇게 조립하는 거죠. 이 장안사 비용교인데 올라가면서 본 장안사 비용교를 이제 제가 올라가면서 찍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용교에서 본 장안사는 6.25 때 불이 타서 일제시대 사진으로 대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장안사에서 본 내금강 입구를 이제 제가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러니까 위아래는 제가 98년도에 찍은 사진이고 일제시대 찍은 사진하고 이렇게 세 개를 합성해야 하나의 그림이 되는 거죠. 그걸 이제 부감해서 합성하는 거죠. 이게 이제 디지털 방식의 그 중요한 뭐라고 그래, 형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제 우리 디지털 아티스트들이 혹은 뭐 이 삼성전자가 이렇게 발전한 것은 우리가 누구도 설명을 하지 않지만 우리 겸재정선 할아버지의 DNA가 이어온 거죠. 그죠? 아니었으면 지금 이 디지털 환경이
한국에 이렇게 나타나리라고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내금강 입구의 아름다운 모습. 그러면서 이제 이 겸재정선이 금강전도를 이제 완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장안사부터 저 비로봉까지 걸어서 그거를 합성한 총화죠. 총화가 이 금강전도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 여기 백운대에서 바라본 중양성 너머의 비로봉이에요. 여기가 비로봉인데 겸재정선은 비로봉만 과장했고 백운대에서 본 중양성 비슷하죠. 그러니까 걸으면서 본 이미지들을 합성한 장안사에서부터 다 걸어서 합성한 방식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중양성은 바로 이제 그 법기보살, 단무갈보살이라고 하는 보살이 화엄경에 나온 보살이 금강산에서 12,000명의 권속을 데리고 이상향을 구축한 곳이 바로 금강산이에요. 그래서 우리 노래에 금강산 12,000봉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죠. 비로봉이 주인인 것은 이제 역시 화엄경의 주인이 비로전화불이죠. 그래서 이런 그 바위산, 개골암산을 쭉쭉 내리긋고 토산을 이렇게 밑점식으로 쳐서 토산과 바위산의 조화로움을 이렇게 원형구도 안에 집어넣은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당시에 이 다랑아리 구도를 겸재정선이 금강산의 그 이상향을 이렇게 꾸며낸 우리가 원형구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금강산을 도식적으로 이렇게 의도했던 금강산 그림이 70대 후반 80 전후에서 그려지면서 이런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이건 이제 기억에 남은 금강산을 그죠? 이미지화한 거죠. 그러니까 금강산을 갔다 온 지 한 20-30년 지난 뒤에 추억의 금강산을 그리면서 정말 그 어디가 어딘지 그죠? 아까 이 그림은 다 보여요. 비로봉, 중양성, 백운대, 사자봉, 향로봉, 금강대, 표운사, 정향사, 장안사, 뭐 지장봉, 시왕봉, 일출봉, 월출봉 뭐 이렇게 다 보여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예. 혹시 금강산 갔다 오신 분? 예. 2분 갔다 오셨네, 그죠? 곧 개방될 것 같이 지난주에 강원대학에서 금강산 다시 보기 금강산 관광에 대한 국제 심포지움 가서 첫 번째 발표를 제가 했는데 그때 금강산이 막 열릴 것 같더라고요. 그랬더니 또 와서 한 일주일 지나니까 이게 전혀 열릴 것 같지 않지요, 그죠? 아무튼 이런 도식에서 이건 이제 도식이 없죠. 아마 여기가 장안사 정도, 입구의 장안사 정도만 보이고 나머지는 그걸 이제 정말 금강산 여행에서 느낀 느낌을 이렇게 부채에다 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한 30분쯤 걸렸을 것 같아요, 그죠? 팍팍팍팍 하고 착착착착 하고 해서 그렸는데 바로 너 왜 나오냐 이런 모습이죠. 바위 암산의 봉우리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아마 겸재정선이 이 그림을 그리면서 금강산 바람을 그죠? 계곡을 걸을 때 느꼈던 바람 소리, 물소리를 이미지화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겸재정선의 그 산수화법의 이제 한 주요 방식이죠. 겸재정선이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북송 때 곽희라고 하는 화가한테 배운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임천지심 그래요. 그래서 겸재는 그러니까 샘과 숲의 마음, 그러니까 산수의 마음이죠. 자연의 마음, 산수지심을 화면에 담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게 됩니다. 강조. 이것이 이제 대체로 동아시아 산수화의 주요 이론이에요. 곽희라는 사람이 산수화의 이론과 형식을 송나라 때 완성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산수화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으로 그죠? 인간의 마음으로 자연을 대하고 산수를 대해서 그리면 안 된다.
자연의 마음으로 돼야 한다. 이게 요즘 철학 용어로 보면 타자의 마음으로 보는 것이 좋다. 왜 임천지심으로 봐야 되냐고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의 마음으로 자연을 대하면 인간은 어떻게 보면 좀 더러운 존재예요, 그죠? 우선 똥 싸고 오줌 싸는 것만 해도 더러워, 그죠? 그래서 이제 안견 이 몽유도원도를 그릴 때는 인간도 없고 닭도 없고 개도 없는 이상향이에요. 그러니까 똥 싸는 존재는 없는 깨끗한 곳. 이게 이제 자연이죠, 자연. 그래서 이제 임천지심의 마음, 산수의 마음으로 산수를 바라봐야 그 산수를 깨끗하게 그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겸재가 고민한 거예요. 임천지심이 되는 게 가능해요? 산수의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죠? 이거 엉터리 아니에요, 그죠? 산수에 무슨 마음이 있어? 그렇게 한 20년 전에 그렇게 강의했다가 할머니 한 분한테 혼났어요. 선생님, 저는 나무하고 대화를 하는데요. 그런 할머니도 계시더라고요. 혹시 계세요? 대화하세요? 마음이 있다는 거 아세요? 이야, 도인이시네요, 그죠? 예? 도인 축하합니다. 저는 생전 이렇게 해보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 마음, 그죠? 그 마음을 겸재는 소리로 봤던 것 같아요. 소리, 물소리, 바람 소리를 이렇게 이미지화한 거죠. 그렇죠? 불 꺼야. 제 얘기 이해하시죠? 이런 도식적인 그림에서 정말 금강산의 마음을 담아낸 거죠, 그죠? 이 그림 좋으세요? 전혀 반응을 안 하세요? 좋아요. 그럼 이야 와 이런 정도. 되게 이렇게 이 정도 나오면 야 비슷하다 그죠? 이렇게 나와야 저도 덜 피곤할 텐데 가만히 앉아갖고 너 해봐라. 이게 이제 겸재성선이 얘기한 임천지심. 그 임천지심을 또 제자들에게 그림 가르칠 때도 늘 강조를 했어요. 혹시 이 그림 기억나세요? 1,000원짜리 꺼내 보시죠. 1,000원짜리. 1,000원짜리. 겸재 그림이 이 1,000원짜리 퇴계 뒷그림이죠. 개상정거도라고 하는 그림인데, 그 1,000원짜리에 겸재 그림이 들어가길래 이제 겸재가 국민화가 돼서 이제 세계적인 작가로 발돋움할 수 있겠다 싶었더니 뭐 알아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죠? 이게 뭐라고? 그림이 개상정거. 퇴계가 여기 도산서원이 되죠. 이게 퇴계가 공부하는 곳. 퇴계가 공부하는 모습을 겸재가 그렸어요. 이제 왜 그랬냐면 겸재의 외할아버지의 아빠가 퇴계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바로 이제 이 겸재 그림은 워낙 크게 그려서 큰 풍경을 화면에 담아서 정말 자연의 마음, 임천지심으로 그린 거죠. 그래서 그림을 도산서원 가서 이 위치를 찍을 수가 없어요. 드론을 띄우지 않으면 이게 다 안 나오죠. 그래서 왼편 낙동강의 흐름만 카메라 앵글에 잡혀요. 그죠? 그러니까 겸재는 카메라 한 대 갖고는 해결이 안 돼요. 여러 대를 합성하든지 아니면 정말 하늘에서 찍어야 되는데 또 드론을 띄워서 찍어 보니까 안 나와요. 그러니까 겸재가 그린 각도가 안 나와. 왜냐면 겸재는 어디서 그렸어요? 땅에서 그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환장해. 그래서 겸재 그림의 특징은 한방 카메라에 안 남긴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겸재가 우리 땅을 그린 거를 이제 진경산수화. 개는 이 개울 강가의 위에 그
그 조용히 기거하면서 공부한다. 정거. 개자가 개 신의 개자. 강 위에 조용히 정 고요한 정자로 기거하면서 공부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진경산수라고 하잖아요. 그죠? 진경산수와 우리 땅을 그 겸재가 출현하기 이전에는 대체로 중국 땅을 이상으로 삼았어요. 이건 이제 1600년경에 이경륜이라고 하는 세종의 손주죠. 그 관폭도를 그리고 있는데 폭포와 벼랑과 풍경은 양자강변 풍경, 절강성 풍경이라고 그래서 절파화풍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 이제 이런 절파화풍의 영향을 받았는데 겸재는 우리 땅을 그린 거죠. 삼부연 폭포, 철원에 있어요. 삼부연 폭포에 유람가 있는 갓쓰고 도포 입은 조선 선비들이 그려져 있죠. 역시 중국 땅을 이상으로 생각했고 중국의 그곳에서 신선이 된 그런 학자 문인들을 또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삼았던 뭐 소동파나 뭐 주희라 공자부터 해서 소동파 주희 이런 이태백 이런 사람들을 또 사랑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패션으로 풍경을 그렸고 이걸 좋아했던 거죠. 이런 풍경에서 이런 데서 이제 조선 땅을 사랑하고 조선 땅을 여행하고 그걸 이제 그림으로 그리는 이런 전통이 18세기, 17,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진경산수화의 형식을 완성한 겸재정선이죠. 역시 중국 사람들은 중국의 그 이상적인 인간들은 뭐 소동파면 소동파 혼자서 엊그제 그 후적벽부를 놀아했어요. 그죠? 10월 보름에 배 타고 뱃놀이 하면서 술 마시고 이렇게 놀았던 그런 풍경이 있었는데 바로 이제 조선 사람들은 역시 떼거리로 다녀요. 그죠? 이게 이제 또 특징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불을 좀 꺼주시죠. 아니 그래도 이 그림을 저 가장자리 저쪽 가장자리 좀 다르죠. 그림이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그린 겸재 그림 중에 이제 대표작 중에 하나가 박연폭포예요. 개성에 있는 우리 개성 송도 3절 그러죠. 박연폭포하고 여자 황진이, 남자 서경덕, 화담 서경덕 이렇게. 근데 이 박연폭포에 실제 풍경하고 비교해 보면 이래요. 이게 박연폭포 실경인데 이 실경을 완전히 개구라친 거죠. 그죠? 유해 표암 강세왕이 1750년에 50년 전후에서 겸재가 그렸고 1757년에 표암 강세왕이 개성을 여행하고 그린 송도 기행첩이라는 화첩의 박연폭포예요. 요건 제가 카메라 앵글에 담은 거와 비슷하죠. 범사정이라는 정자, 그 다음에 이제 폭포도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진 투시원근법을 이렇게 썼고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렸죠. 그런데 겸재정선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린 게 아니고 뭘로? 느낌을 강조한 거죠. 이게 이제 이 느낌은 아마 제가 보기에 아까 물소리, 그 박연폭포의 굉음의 폭포 소리죠, 그죠? 그 굉음의 폭포 소리를 화폭에다가 화면에다 담으려니까 그냥 보이는 대로 그리면 소리가 들려 안 들려 그림에서 안 들리죠. 그러니까 폭포 소리의 리얼리티를 평면에 담은 거죠. 그래서 폭포를 어떻게 했어요? 2배로 쫙 늘려가지고 혹시 폭포 소리 들리시는 분? 이 들리시는 분은 하산해도 돼. 사실은 이 전문가의 이론, 전문가의 얘기라는 건 거의 개구라예요. 들으면 오히려 손해야. 그러니까 폭포 소리가 들리면 조용히 나가셔도 괜찮아요. 그 정도가 되면 이제 다 이제 득도를 하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득도를 안 했어도 득도를 한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그 조시로 그냥 밀고 나가면 돼, 그죠? 이게 바로 겸재가 생각한 뭐야? 임천지심이에요. 산수의 마음, 그죠? 대상의 마음, 산수의 마음. 그렇게 제가 해석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림이라는 게 뭐 다른 예술도 그렇고 혹은 뭐 학문도 그렇고 생활도 그런 것 같은데 조선 후기 회화를 제가 크게 둘로 나눠봤어요. 하나는 눈 그림, 하나는 마음 그림. 눈으로 본 대로 그리는 방식하고 하나는 느낌을 강조해서 그리는 방식. 그래서 그게 되게 남종산수로 흐르긴 하지만 겸재정선처럼 현장에서 느낌을 강조해서 그리는 그런 방식이 추사 김정의 세한도로 오고 그게 이제 오른쪽으로 더 가면 무슨 그림이 돼요? 추상화가 되겠죠, 그죠? 추상화가 돼. 그 다음에 이제 눈으로 본 대로 사실로 그리는 진경산수화나 이게 이제 표암 강세왕의 직계 제자가 단원 김홍도라는 거죠. 표암과 단원이 어디서 만나? 안산에서 만났다는 거죠. 이것도 약간 개구라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제가 지난 9월 달인가 그 문화일보에 김홍도는 안산 사람이 아니고 청계천 출신이다. 그 청계천 시장에서 출연한 사람이고 그 시장에서 살면서 그 시장 속에서 부대끼는 인간을 보고 뭘 그린 거야? 풍속화를 그린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아무튼 저하고는 안 맞습니다. 안산하고. 그래서 안산이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거의 초청 강의를 하는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번에 그냥 그래서 이제 초상화나 풍속화에 눈으로 본 대로 그리는 방식 이게 이제 리얼리즘과 추상주의, 사실주의와 추상주의의 만나는 지점이 이게 조선 후기에 같이 발달해요. 이게 이제 자랑거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겸재정선 그림을 제가 79년 이때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 근무하면서 처음 이제 김윤겸이라는 화가의 현장을 가면서 겸재 그림과 같이 처음 답사를 하는데 성록을 울진 성록을이에요. 이 그림을 갖고 울진 성록을 처음 갔을 때 아뿔싸 그죠? 하나도 안 닮았어요. 이런 개구라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겸재정선의 진경산수화법은 구라체다. 그래서 이 구라는 게 혹시 일본말 비슷해서 혹시 일본말일까 하고 국어학자한테 물어보니까 일본말에는 구라라는 말은 없대요. 구라라는 말은 없대. 쿠라라는 표현인데 좀 어둡다라는 뜻이랬는데 그리고 그 사람의 해석으로는 이제 입구자에다가 비단 나자 주둥이에서 이제 비단이 쫙 나오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그런 과장을 변형을 시킨 거죠. 토산하고 바위산하고 붙었는데 이걸 분리했어요. 그래서 왜 분리했나 봤더니 뭐예요? 구리 음이에요, 양이에요? 음이죠. 그러니까 뭘? 양을 강조한 거예요, 그죠? 이 겸재정선은 음양론자예요. 풍수론자. 그러니까 우리가 족보에도 겸재정선이 주역에 밝아서 주역의 해석을 한 책을 저술했다라고 밝혀놨는데 그 책이 지금 알려져 있지 남아있질 않아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 그 책이 어떤 책인지. 근데 우리가 사삼경 한학을 공부하다 보면 제일 최종 단계가 뭐예요? 주역이에요. 그래서 겸재가 주역에 발갓되는데 과거급제한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딜이 뭐만 판 거야? 주역만 판 거야, 그죠?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노노맹자부터 다 섭렵을 했으면 분명히 과거에 급제했을 텐데 과거에 급제한 흔적이 없어. 40살까지는 아마 과거 시험을 계속 보고 계속 떨어진 것 같아요. 그림도 별로 안 그렸어요. 그래서 이제 주역에 통달했는데 40에 이제 관료가 돼요. 처음 관료가 돼서 이제 그 종육품부터 시작해서 공무원 생활을 77세까지 종육품만 했어요. 이 종육품 벼슬에서도 과거를 볼 기회가 한 번쯤 주어져. 한두 번. 근데 그것도 떨어졌나 봐요. 그때라도 한 번 붙어야 뭐가 돼? 장차관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붙어. 그러니까 종육품만 딜이 했어요. 그런 인생이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천문대 관상감 천문학 겸교수로 이제 벼슬을 시작해요. 그게 이제 천문학 지리학에 밝았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청와대 뒷산에 있는
이 남근바위, 부암. 그래서 이 부암동이라는 동네가 이 바위에서 나와요. 남자 성기 모양으로 이걸 빼놓지 않고 겸제가 그렸죠. 그 어떻게 그렸어요? 더 과장시켜서 그렸죠. 그죠? 네. 그러면서 이제 겸제가 인왕산 밑에 살면서 최근에 이 겸제가 그린 이 인왕산 계곡을 복원을 했어요. 여기 원래 그 청와대 그 경비단 군인 아파트가 여기 있었는데 그걸 치우고 수성동을 복원을 했어요. 좀 복원을 좀 나중에 하지. 저는 정년하고 나면 이 겸제가 있었던 이 인왕산 밑에 가서 집 한 채 짓고 사서 살아야지. 그랬는데 이거 개발하고 난 뒤에 엄청 올라갔고 청담동보다 비싸요. 여기가 엄청 비싸요. 그죠? 그래서 이제 완성한 게 75살 때 그린 인왕제색도예요. 이름 뜻은 인왕산의 제자는 소나기가 지나간 직후 맑게 개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옛 성리학자나 문인 시인들은 특히 이제 엊그제 보름달이 비가 그친 직후에 뜨는 보름달, 그걸 제월이래요. 제월. 그 제월을 굉장히 사랑했는데 이 제색도 좋아했어요. 보니까 이제 승정원 일기에 5월 19일부터 26일까지 장마가 졌어요. 비가 계속 왔어요. 그래갖고 그 일주일간의 기록은 다 성 무너진 거, 담장 무너진 거, 집 무너진 거, 나무 부러진 거, 뭐 이런 얘기가 논의가 계속되는데 그러다가 26일 아침에 비가 했어요. 그거를 이제 그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에 다시 비가 왔는데 그 비에 젖은 인왕산 바위를 그린 거죠. 근데 겸제는 평생 이 정묵법으로 비에 젖은 인왕산 바위를 그린 거죠. 평생 구라만 치다가 망할 이건 비슷하죠. 아주 비슷해요. 거기다 디테일까지 요 책바위라는 바위인데 요 책바위가 있고 뭐 봉황바위, 뭐 부처바위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다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이게 이제 겸제가 말년에 오면서 대상을 눈에 본 대로의 대상을 그죠? 이렇게 정확하게 그리려고 하는 시도도 있었다. 이게 진경의 또 새로운 의미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변형해서 과장했던 겸제가 닮게 그리는 작품도 남긴 거예요. 근데 이 시절에 그린 다른 실경 그림들은 다 안 닮았어요. 또 보니까 아마 이게 70평생 매일 보던 거라 구라를 칠래야 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게 겸제 집이에요. 자기 집. 그러니까 매일 보던 거니까 구라가 쳐져 안 쳐져. 그래서 되게 비슷하게 그려졌어요. 그죠? 물론 차이는 있어요. 구란 치긴 했는데 거의 비슷해요. 이게 이제 겸제 집이에요. 지금 여기 군인 아파트가 아직 남아 있는데 요거 부수고 여기다 겸제 기념관 지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정년하기 2년 전부터 서울산수라는 이 월간미술에 연재를 하고 그림을 그리면서 겸제가 그린 인왕산을 나도 한번 그려왔고 그 다음에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지도를 조선시대식 지도로 이제 그림을 그려서 금년 7월에 이거 갖고 개인전을 했는데 완판 작가가 됐어요. 굉장하죠.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유럽을 처음 화면에서 보던 유럽이죠. 드골 공항에서 파리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세상에 저는 큰 배신감을 느낀 게 이 첫 장면이었어요. 좀 다르죠. 우리 안산 마을하고 좀 다르죠. 뭐가 달라요? 산이 없죠. 생활 마을이 어떻게 달라요? 이 개 같은 것들은 아파트도 안 짓고 사네요. 그죠? 정말 배신감. 우리 아까 말씀드렸죠. 서양 사람들은 자연을 인간과 자연을 대립적으로 보고 그걸 개발하고 그죠? 그걸 막 이렇게 배웠는데 조화롭게 살죠. 그것도 200년, 300년 된 집을 그냥 살고 있어요. 이런 일이 있나 그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배신감.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신감은 이런 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들, 그죠? 세상에 뭐 그때 한참 2001년이니까 축구가 막 우리 이제 월드컵 앞두고 막 축구가 막 TV 화면에 나올 때 프랑스 사람들은 축구를 어떻게 한다고 예술 축구 한다고 막 그랬어요. 그런 예술 축구가 그냥 예술로 나온 게 아니고 어디서 나와요? 저 땅의 생산력에서 나와, 그죠? 징그럽더라고요. 바로 이 지평선이 유지되는 들판, 우리 땅으로 보면 뭐 전라도 가면 저는 지평선이 간혹 보이는데 그 전라도 땅에 한 10배에서 20배 확대된 그런 땅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풍요 속에서 뭐가 예술이 축구가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가 이제 사르트르예요, 사르트르. 바리부아라고 하는 숲에서 숲까지 사르트르에서 이제 이동해서 이 지평선을 보려고 이제 이동했는데요. 지금 여기 희미하게 보이시죠? 이게 사르트르 성당이에요. 고딕 성당이 왜 어떻게 어느 위치 왜 만들어졌는지를 알려주는 좋은 예죠, 그죠? 바로 이게 고딕 성당이에요. 우리는 그냥 하느님한테 높이 올라가려고 뾰족 탑 세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배웠는데 가보니까 이 성당의 종소리가 이 넓게 다 퍼지게 되죠. 그래서 그린 게 이제 바르비죠. 바로 이 지평선이 세느강하고 만나는 숲이 바로 바르비지옹이에요. 밀레의 마을, 그죠? 네. 그래서 밀레가 바로 이 만종 그 사르트르 성당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일을 끝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삭줍기, 저 이집트나 아프리카에서 온 농민들이 이제 정말 리얼리즘이죠. 그 노동하고 노동의 대가로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이삭을 줍는. 그러면서 이제 이 지평선이 풍속화의 배경으로, 그죠? 이게 처음 풍경화가 그려지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밀레하고 루소가 대표적인 화가로 되어 있고, 그 세느강변에 화강암이 바위가 있더라고요. 되게 석회암인데, 그래서 여기가 조선 땅인가 뭐 이런 지대가 비슷하다. 그러면서 이제 19세기에 바로 이제 풍경화가 회화 예술 혹은 예술의 중요한 장르로 이렇게 부상을 해요. 그 전에는 풍경화가 그려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여기 가서 풍경화 그리려면 그리겠어요, 안 그리겠어요? 한 줄 긋고 나면 뭐 끝나잖아요, 그죠? 그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미술사가들도 왜 유럽에서 풍경화라고 하는 영역이 발달했지? 라고 하는 걸 잘 해명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 풍경화를 그리기 위해서 인공 정원을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모네. 지베른이라고 하는 모네의 정원에 가보니까 일본식 대나무, 버드나무, 그다음에 수련을 키우고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대형의 수련 연못 그림을 추상화처럼 그리고 있어요, 그죠? 붓터치를 갖고, 그래서 이 변하는 빛의 순간을 그린 걸로 인상주의를 배웠는데, 모네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 빛의 순간을 그리기 위해서 그 빛의 찬연함을 어떻게 상상했냐면, 내가 엄마 뱃속에서 막 나왔을 때 뜬 눈, 그 뜬 눈이 받은 빛, 그걸 늘 상상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처음 본 빛을 기억하세요? 그죠? 기억할 필요도 없죠. 생각도 안 하고 살았죠. 이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예술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개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저 신 같기도 하고, 그죠? 그런데 아무튼 그 빛을 그렸고, 이게 우리 오르세 미술관 전시에 왔던 모네 수련이고요. 저도 지베르니 가서 하나 그려봤어요. 좀 뭐 어줍잖하긴 하지만
그러면서 인상주의 핵심은 바로 문명화된, 그죠? 자본주의와 근대화, 이 문명화된 사회의 이 변화에 예술가들의 고민, 이 더러워진 그 세느강변의 항구, 그죠? 이 더러워진 그래서 모네가 그림을 어떻게 그렸어요? 완전히 빗자루 땅바닥 쓸듯이 그렸어요, 그죠? 이전의 그림들은 다 또박또박 아카데미즘으로 이렇게 또박또박 그리는 그림을 중심으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그리니까 이제 화가들이 뭐라고 그랬어? 선배 화가들이 그림을 좀 빗자루로 그렸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인상주의를 이 화가들을 배척했죠. 그런데 이제 그게 중심이 됐죠. 이게 이제 인상주의가 풍경화를 그리게 된 핵심 중에 하나예요. 그냥 문명이 자연을 파괴하는 모습에 화가들이 뭐 했던 거야? 아팠던 거예요. 그죠? 아팠던 거. 그래서 이제 이 자연에서 마네는 이런 그 시대를 이렇게 풍자해서 여자는 벗겨놓고 남자는 입혀놓고 밥 먹는 걸 그리거나 그 다음에 이제 하얀 누드의 백인과 그 검은 고양이, 그 다음에 까만 얼굴의 흑인 소녀가 아름다운 꽃을 들고 있고 이런 현실 이게 이제 근대라고 하는 거죠. 이 폴 세잔느가 처음에 인상주의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린 액상프로방스의 고향 액상프로방스의 그 흑인 노예를 이제 20대부터 그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두운 풍경화가 세잔느의 초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세잔느는 미술대학을 안 갔어요. 안 나왔어요. 세잔느는 아빠가 은행 주인이었어요. 은행 주인. 지금 우리 현실 속에 은행을 갖고 있는 사람 개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직 우리는 저 19세기 말에 프랑스보다 그 자본주의의 수준이 어떻게 보면 낮은 거야, 그죠? 은행 주인도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죠?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이제 세잔네 아빠는 세잔느를 이제 프로방스 법대에 보내요. 은행을 물려주려고. 아들이 하나고 딸이 하나 있었어. 그러니까 실패했죠. 실패했어. 그 법대에 가서 포기하고 그냥 화가. 그러고 이제 세잔느는 이제 화가 됐으니까 화가로 인정받으려고 이제 국전에 내는 거예요. 르사롱이라고 하는 사롱전에 13번을 냈는데 초창기에 한 번 입선하고 계속 낙선을 했어요. 세잔느도 대단한 사람이죠. 한두 번 낙선하면 A씨 그냥 포기하고 하거나 이 더러운 것들하고 욕을 한 바가지 해주고 말 텐데 그래 계속 이번에 또 떨어뜨려라 그러고 계속 평생을 이렇게 낸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죠? 이렇게 그리니까 뭐 낙선할 수밖에 없어요. 그림을 잘 못 그렸어요. 그죠? 이 체계적인 이 드로잉을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잔느가 그림이 밝아지게 된 것은 20대 후반에 오베르에 오게 돼요. 오베르. 그런데 오베르는 세느강의 북쪽으로 파리 북서쪽으로 세느강의 한 지류에 우아즈라고 하는 강에 있는데 세잔느가 여기 왜 갔는지 참 궁금했어요. 여기 가서 피사로라고 하는 화가를 만나고 거기서 이제 피사로라는 화가를 만나고 거기서 이제 그림이 확 밝아진 인상주의를 배우게 된 거죠. 그래서 오베르에 왜 갔는지 아무리 그 미술사 세잔느에 대한 미술사 책을 봐도 안 나와요. 그래서 서울에 와갖고 겨우 한 줄 찾은 게 보니까 엄마 이름이 오베르더라고요. 오베르. 엄마 이름이. 그러니까 세잔느가 오베르에 왜 갔어? 외갓집에 간 거죠. 그죠? 외갓집에. 아니 이 쉬운 거를 그냥 왜 그 사람들은 이런 거를 별로 중요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엄마는 어디서 태어났고 뭐
신분은 뭐였고 뭐 학교는 어디 나왔고 뭐 이런 거를 별로 중요시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훨씬 미술사를 더 잘해. 왜냐면 누구 작가를 하나 쓰려면 그죠? 그 작가 태어난 곳부터 뭐 목욕탕에 가서 데리고 와서 이제 빨가벗겨 보고 뭐 이런 것까지 다 하는데 그림만 갖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세잔느가 오베르에 와서 이 빵디네 집을 그려요. 근데 이 빵디네 집에라는 이 제목을 우리 번역어로 뭐라고 했냐면 목매달아 죽은 사람의 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오베르 읍내를 뺑글뺑글 뒤졌어요. 목매달아 죽은 사람이 있을 만한 집을 찾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빵디 신의 집, 이 빵디라는 말이 목매달아 죽은이라는 과거 분사하고 같은, 몰라 조상 중에 목매달아 죽은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빵디네 집, 이 카페예요. 여기 이제 음악가들하고 문화 시인들하고 화가들이 모여서 이제 포도주 마시던 카페. 그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어떤 책의 영역이 그렇게 됐어요. 영역이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그래서 이 목매달아 죽은 사람의 집을 찾느라고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에서 내려다본 오베르 풍경. 세잔느는 인상주의를 처음 배울 때부터 부감을 시작했어요. 부감, 그죠? 부감을. 그 오베르는 뭘로 유명했냐면 빈센트 반 고흐가 자살한 곳이기도 하죠, 그죠? 이 까마귀가 나르는 밀밭 풍경을 그리고 여기서 자살한 걸로 됐어요. 이 길에서, 그죠? 근데 빈센트 반 고흐의 위대함은 자 이런 풍경을 화폭에 담으려고 생각했던 거. 이 화면이 어때요? 옆으로 길죠. 우리 저 옛날 화가들 청전이다 소정이다 이런 화가들이 그린 그림 보면 다 좌우로 옆으로 길어요. 이런 풍경을 포착했다는 게 대단한 거죠. 그 유명한 까마귀가 나는 밀밭, 여기서 이제 권총 자살을 한 걸로 돼 있죠. 이 강렬한 터치와 색, 막 이글거리는 이 리듬이죠. 붓의 움직임, 이게 이제 거의 미친 듯이, 그죠? 보고 있으면 미칠 것 같은. 작년에 제가 암스테르담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안 나간다고 그랬다가 이제 한번 나가니까 계속 나가네요, 그죠? 이 권총이 발견됐어요. 자살한 반 고흐가 자살한 권총이 이제 녹슬은 권총이 발굴이 돼서 그 모델이 이거예요. 근데 이 총은 자살하기 위한 총이 아니고 새떼 쫓는 총이에요. 새떼. 새를 쫓는 총. 그리고 이 총으로 배를 쐈대. 배. 그러니까 죽어 안 죽어요? 안 죽었어요. 그래서 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지금 해명을 하는 그런 노력들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새롭게 주장되는 걸 보면 닥터 가시에라고 하는 가시에 의사인데 바로 이제 그 가시에가 예술가들 치유를 했어요. 치료를 이제 고흐도 아르레에 있다가 병이 심해지니까 오베르에 와서 가시에에게 치료를 받게 되는데 이 반 고흐는 36에 죽었지만 아무튼 이 20대 30대 그 왕성한 이 청년기에 여자를 못 만났어요. 여자를. 근데 여자만 보면 그러니까 어때요? 난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가시의 딸이 이쁜 딸이 어린 딸이 있었는데 그 딸하고 눈이 맞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가시가 죽였다. 뭐 이런 그리고 총 쏜 사람도 뭐 고흐가 아니고 그 아들 가시의 아들이었다. 뭐 이렇게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흐하고 빈센트 반 고흐, 그 다음에 이제 테오 반 고흐 이렇게 이제 형제가 나란히 지금 오베르에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로방스를 갔어요. 프로방스에 이제 샤또라고 하는 성,
샤토데보라고 하는 성에서 굽어본 이 프로방스의 풍경이에요. 전라도 풍경 비슷해요. 근데 굉장히 넓어요. 그죠? 여기는 이제 올리브밭, 포도밭, 그다음에 일드 프랑스, 그러니까 파리 주변은 다 밀밭인데 프로방스에 가니까 벼농사예요. 벼농사.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알프스에서 이어온 그 대리석산이죠. 석회암 산이 쭉 이어온 곳이고, 여기는 이제 로마 때 로마 시대의 그 수도이기도 했고, 그 풍경을 이제 빈센트 반 고흐가 그렸고, 그 아르르의 병원, 치료받던 병원의 정원, 그 반 고흐가 그린 대로 정원을 꾸며놓고 있어요. 그 밤의 카페 가서 저도, 저 술 없죠. 저는 술을 못해요. 그냥 물만 마셨던 것 같아요. 그 해바라기, 암스테르담에 있는 해바라기 대표작. 저는 그 정물화 해바라기보다 이게 더 강렬해요. 그죠? 네. 이 붓터치. 요즘 반 고흐가 영화 나오고 뭐 뮤지컬도 하고 뭐 그런 모양인데, 그죠?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암스테르담 그 미술관, 반 고흐 미술관에 가서 깜짝 놀란 게 바로 이거예요. 청나라 이 궁궐에서 쓰는 좋은 먹이에요. 이 먹을 썼어요. 먹. 그죠? 19세기에 우리가 잘 아는 빅토르 후고라는 사람은 이제 레미제라블로 이게 유명한 소설가인데, 빅토르 후고가 그림을 남긴 게 한 4,000점 남겼대요. 4,000점 중에 한 7, 80%가 수묵화예요. 먹그림을 그렇게 산수화, 풍경화를 먹으로 많이 그렸어요. 근데 이런 거 보면 이제 이 먹이 갖는 의미가 있을 텐데, 이런 거 보면 동아시아의 이 산수화, 수묵화의 이 형식이 유럽에 전해졌던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큐에만 얘기를 하고, 우큐에만. 왜냐하면 이제 워낙 인상파 화가들이 배경으로 그렸기 때문에 우큐에만 얘기하는데, 사실은 먹이 큰 역할을 해요. 빈센트 반 고흐는 자화상, 인물 자체가 그냥 그대로 예술이에요. 그죠? 저 사람은 예술하지 않았어도 그냥 예술이야. 그죠? 야. 우선 저 얼굴, 저 이미지에 여자가 따라 안 따라? 예? 안 따라요. 미치죠. 미칠 일이죠. 돈 주고 해도 잘 해결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저 얼굴로 이제 거기다가 집안이 좋아요. 다 해군 장관, 그 삼촌이, 아빠가 목사. 그러면 네덜란드에서 최고의 집안인데, 이렇게 저 얼굴로, 그래서 이제 반 고흐는 처음에는 그 민중의 어려움, 그러니까 근대 사회의 민중의 어려움을 자기 몸으로 체득했어요. 그래서 탄광촌에 가서 이제 목회 활동을 하죠. 근데 저 얼굴로 설교를 하니까 안 들어. 그래서 이제 화가의 길로, 그죠? 화가의 길로. 딱 10년 그림을 그리고 갔죠. 그다음에 폴 고갱이에요. 인상파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폴 고갱은 타히티 가기 전에 뭘 그렸어요? 황색의 그리스도를 그렸고, 타히티로 가요. 여기 타히티의 신이죠. 샤만의 이미지를 한 그 우리로 하면 이제 옹기 그릇 같은 그릇인데, 거기에 이제 폴 고갱. 그런 순수한 자연을 찾아서 반 고흐는 아르르로 갔고, 그것도 모자라서 폴 고갱은 어디로? 타히티로 가요. 원시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죠? 원시를 찾아가는 건 뭘 찾아가는 거예요? 휴머니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죠? 지금 근대 문명화되기 이전에 인간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갱이 늘 파리를 떠나면서 혹은 파리 와서 한 얘기는 문명이 너무 메스껍다는 거예요. 문명이 구토를
하게 한다. 그래서 타히티로 갔어요. 그 타히티에 섬에 항구에 내렸는데 타히티는 어때요? 유럽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에이샹하고 이제 정말 프리미티비즘으로 이제 간 거죠. 그게 이제 고갱이죠. 가서 이제 원주민들하고 다 어울려 살죠. 그죠? 어울려 살. 그러니까 10대 소녀부터 이 사실 뭐지? 성범죄자, 할머니까지 다 그렇게 생겼죠. 그러면서 이제 형상의 단순화, 원시주의의 단순성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내고 볼 세잔네예요. 만만치 않아요, 그죠? 우선 머리통이 커요. 그리고 그 조상이 시실리계, 이태리 시실리계. 우리가 이태리 시실리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마피아, 그죠? 그 마피아의 선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폴 세잔느가 엑상프로방스 출신으로 이제 폴 세잔느가 중학교 다닐 때 파리에서 시골로 유학 온 친구가 있었어요. 그게 에밀 졸라예요. 에밀 졸라. 그래서 이제 파리에서 온 에밀 졸라는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잔느의 주먹이 에밀 졸라를 보호해줘. 그 파리에서 도시놈이 오니까 시골 사람들이 가만히 안 두죠. 두들겨 패고 막 이렇게 왕따 시키고 그런 거를 이제 세잔느가 보호해줬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에밀 졸라가 아침마다 학교 올 때마다 사과를 줬고 그 사과가 세잔느의 사과다 뭐 이렇게 얘기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엑상프로방스의 중심가에 가면 마을의 도시의 중심가에 가면 드 갸르송이라고 하는 카페가 제일 유명해요. 꼭 가실 때 가보세요. 드 갸르송 두 소년 누구? 세잔느와 에밀 졸라. 그 카페가 있어요. 가서 맛있게 드세요. 세잔느도 만만치 않았어요. 이 보불 전쟁이 나서 징집영장이 오니까 찢어버려요. 내가 사람을 죽이러 왜 가냐, 그죠? 이게 이제 세잔느 기본 입장이고 문명에 대해서 또 징그럽게 싫어했어요. 징집영장을 찢어버리고 말세유 그 레스타크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어촌 마을에 숨어 들어가고 그 마을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레스타크 마을 풍경을 많이 그렸는데 어느 날 마을에 항구부터 마을까지 가스등이 섰어요. 가로등이 쓰는 걸 보고 이 개 같은 인간들, 이 더러운 인간들, 개 같은이 아니고 요즘 개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갖고 이제 개 같은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 더러운 인간들. 문명을 그죠? 이 더러운 문명을 이 깨끗한 마을에 왜 갖다 놓냐? 그래서 그 뒤로 레스타크 마을을 노년에 안 가버려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파리에 가보니까 이제 제자가 이제 나와서 안내를 하는데 그 제자의 양엄마 뻘이 되는 엄마가 이렇게 공항에 그 기사로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렇게 자기 양딸 선생이 왔다고 이렇게 반갑게 이렇게 안아주더라고요. 그죠? 허그를 잘못해갖고 입술이 부딪혔어요. 내가 실수를 한 거죠. 근데 어쨌든 이제 그게 그 사람들의 정서인데 세잔느는 평생 악수를 안 했어요. 이 더러운 문명에 찌든 인간들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술가가 되려면 어때야 되는 걸 혹시 아들 딸들이 그런 소양이 있으면 잘 키우세요. 그래서 이들을 후기 인상주의 그래요. 후기 인상주의, 포스트 임프레셔니즘 그래요. 아까 마네나 모네가 그렸던 그 순간의 빛을 쫓았던 그런 데서 벗어나서 보다 근원적인 것, 자연의 근원, 인간의 근원, 그 다음에 회화 형식의 근원을 이제 찾으려고 했던 거죠. 세 사람 다 얼굴이 좋죠. 예,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열흘 동안 유럽 그러니까 독일하고 프랑스 여행하면서 바가지를 안 썼는데 말세유 가서
전체 경비의 절반을 이 말세유에 썼어요. 택시 바가지부터 시작해서 호텔 바가지, 음식점 바가지 다 썼어요. 굉장하죠, 말세유. 이거 제가 저녁 먹었던 곳인데. 9시가 돼도 해가 안 지니까 답사는 실컷 했어요. 그래서 안내하던 제자가 결국 한 2, 3일 되더니 막 코피 쏟고 그래요. 여기가 레스타크예요. 레스타크. 이 풍경이 이제 도시화된 거를 세잔느가 싫어한 거죠. 그러면서 세잔느는 덩어리로 봤어요. 대상을 원기둥, 원뿔, 축구공처럼 압축해 볼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죠. 이게 입체파가 되죠. 프로방스의 묘지 중에 제일 부자예요. 왜? 아빠가 뭐였어요? 은행 주인이었으니까. 시내 제일 고택에 살았고, 세잔느가의 무덤도 제일 좋은 무덤. 1939년 아마 1월 19일 날 태어났나 봐요. 그래서 이 맥상 프로방스는 완전히 세잔느 시예요. 세잔느가 산책했던 길, 세잔느의 발자국. 이렇게 액상 프로방스가 세잔느를 사랑하니까 세잔느가 세계적인 작가가 돼야 안 돼. 안 되죠. 근데 우리는 겸재의 흔적을 아무데도 안 해놨어요. 그죠? 발자국은커녕 뭐 아무것도 안 해놨어요. 세잔느가 가던 성당의 사제관이 지금 그란의 미술관으로 돼 있죠. 이게 로마 유적부터 세잔느까지. 바로 이게 액상 프로방스의 18세기 지도예요. 이게 빅토르산이고 마을이고 이게 이제 성주의 집. 세잔느는 이 성주의 집, 자드부팽이라고 하는 집을 살았고 거기서 본 빅토르산이에요. 이 30대만 해도 이 빅토르산이 세잔느의 눈에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왔어요. 배경이었을 뿐. 그러다가 이제 50이 되면서부터 빅토르산을 집중적으로 그리는데 소나무를 사이에 두고 빅토르산과 평원을 그린 거죠. 로마 다리고요. 로마 때 유적이고 거기 이제 빅토르라고 하는 승리라고 하는 건 로마 시대 때 이민족과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의미래요. 근데 소나무가 영 조선 소나무 같죠. 지금 니스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지금은 이제 이게 이렇게 망가졌는데 여기도 아무튼 요 풍경이죠. 그래서 이 세잔느는 자기 집을 버리고 액상 프로방스의 제일 높은 언덕에 작업실을 지었어요. 거기에 이제 이 소나무로 그냥 조선 우리 춘향목 같아. 조선 소나무 비슷해. 그래서 이거 6.25 때 참전용사가 조선 소나무 갖다 하나 심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소나무가 이제 유럽 갔더니 크게 두 종류예요. 알프스에서 이태리 북부로 프랑스 남부로 흐르는 소나무들은 우리 소나무와 비슷해요. 꾸불꾸불해요. 근데 독일, 네덜란드, 북유럽 쪽에 가니까 소나무들이 이 쫙쫙 뻗은 소나무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 로브 언덕을 50대 말에서 60초까지 1902년부터 1906년 돌아가실 때까지 집중적으로 말년에 이제 이 빅토르산을 그려요. 해질녘에 이 석회암, 대리석이죠. 대리석산의 이 해질녘 풍경을 빅토르산을 이제 집중적으로 그려요. 한 100여 점 이상 그린 것 같아요. 여긴 덩어리보다 패치로, 붓터치로 풍경을 압축해서 여기가 어디가 집이고 어디가 나무고 어디가 뭔지 몰라요. 산만 그렸어. 산만. 그러면서 중요한 변화가 있죠. 뭐가 빠졌어? 근경의 소나무를 없애버렸어요. 그죠? 이 소나무를 없애버렸어요. 이렇게 그리고 세잔느가 이 로브 언덕에서 그림을 그려갖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한 말이 그거였대요.
이거 내가 안 그렸어. 이 그림 내가 안 그렸어. 산이 내 몸속에 들어왔대요. 산이 내 몸속에 들어와서 그 산의 의식이 그렸다. 예? 임천지심이죠. 그죠? 임천지심. 야, 그런 표현을 해요. 그런 표현. 그러면서 이제 근경에 있는 소나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소나무를. 그죠? 임천지심. 야. 미친 거죠. 그때 세잔느의 병명이 이제 신경쇠약 같은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 이제 정신병 치료를 받아야죠. 정신과 의사 치료를 받았어야 될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세잔느가 두 가지가 늘 조울증처럼 이게 겹쳐 있었어요. 나는 푸생이라고 하는 그 프랑스에 300년 전에 최고의 대가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바로 나다. 내가 프랑스의 최고의 화가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뒷날은 나는 왜 그림이 잘 안 되지? 이런 거였어요. 이게 이제 반복되면서 그림을 결국 마당에다 쌓아놓고 불질렀죠. 그래서 구하긴 했지만 아무튼 그런 이 뭐 같아요? 이것도 바람이에요. 바람. 그죠? 가서 보니까 그 바람이 정말 뭐라 그럴까? 몸에 그냥 이 표현이 잘 안 돼요. 왜? 뭐야? 습기가 없고 온도는 높고 그죠? 습기가 없고 온도는 높은데 그 바람이 달다고도 할 수 없고 하여튼 막 몸에 닿는 그 느낌이 너무너무 쾌적하고 좋아요. 그 흐름 같아. 이 산만 클로즈업하기도 하고 로마 시대 다리를 스케치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04년, 6년 이 죽기 직전에는 이 수욕이라고 하는 아르크 강변에 빨가벗고 목욕하는 남자들 여자들을 많이 그려요. 이때는 이제 그 신경쇠약이 아주 심해져 갖고 결국 이제 자기가 이런 생각까지 해요. 나는 지금 가나안 땅의 목자다. 예수 같은 존재다. 자기는. 그래서 인간들을 이렇게 자유롭게 해방시켜주는 그런 지도자다. 이렇게. 그 정신병원 가면 뭐 내가 예수다 이렇게 강조하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내가 시켜준 적이 없을 이런 농담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그렇게까지 간 거죠. 그러고 보니까 파라다이스의 인간들이에요, 그죠? 파라다이스의 인간들. 이 사람들은 다이어트하거나 고통스럽게 스포츠 센터에 다니면서 몸을 이렇게 갈고 닦은 사람이 아니고 그냥 먹는 대로 찐 사람들이야, 그죠?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자꾸 배가 나오니까 안 되겠다. 오늘 덕분에 저녁을 안 먹어서 뱃살 좀 줄여드리고, 그죠? 이거 엄청나죠. 그냥 보고 모르는데 엄청나요. 이들의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세잔느는 바로 이제 다시점, 아까 임천지심의 형식들을 팔이 길고 변화한 거죠. 특히 이 정물화해서 부감해서 그리면서 라인이 안 맞아요. 시점이 안 맞아. 그죠? 아래 그 천이 흐르는데 좌우에 테이블 시점이 안 맞아요. 그리고 포도주병은 옆에서 받고 빵은 45도에서 받고 그다음에 광주리 사과는 쏟아질 것 같고 다시점. 우리 그림의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 형식을. 그러니까 세잔느가 미술대학을 나와서 이 석고대상부터 해서 이렇게 묘사 훈련을 했으면 이 그림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로 입체파가 나오고 표현주의가 나오고 추상미술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서양 사람들은 현대미술의 아빠라고도 하고 현대미술의 엄마라고도 해요. 누구를? 폴 세잔느를. 그죠? 그 최근에 이 세잔느 그림이 한 3천억쯤에 갔죠. 제일 1위였는데 최근에 좀 뒤집혔어요. 뭘로? 다빈치의 예수 얼굴로. 그래서 그게 5천억 원.
5천억 원. 우리 3천억에서 세잔네 3천억을 더 5천억으로 갔는데 제가 보기엔 그 그림은 가짜 같아. 그죠? 좀 믿을 수 없어요. 아무튼. 그런데 뭐 갔는데 돈이 갔는데 어떻게 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현대미술의 아버지 혹은 어머니. 우리 느낌은 어머니가 좋은데 서양 사람들은 아버지를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미완성작 마지막 절필작이죠. 빅토르 상. 이렇게 그렸는데 야 이건 뭐 그냥 뭐예요? 이 여백을 남긴 우리 수묵화 그림하고 수묵산수화하고 너무 비슷해요. 겸재정선이 그린 남산, 뭐 보름달이 뜬 남산 풍경을 그렸는데 이 방식이 거의 비슷하죠. 이렇게 서로 만났어요 둘이. 근데 겸재는 아직 아까 계상정거도가 있는 화첩이 34억 이 이제 제일 높은 거고 세잔느는 이제 3천억. 제가 세잔느와 겸재정선을 쓴 이유는 우리 겸재 그림이 세잔느 그림값에 비슷하게 좀 가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있었는데 제가 영어를 못 해갖고 그냥 영어로 논문을 쓸 건데 그죠? 그래서라도 하나 만들었으면 좋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누가 하겠죠. 여기서 이제 두 사람의 그 시선도 만나고 생각도 만나고 출발은 달랐지만 이렇게 만났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잔느의 수채화예요. 근데 겸재가 그린 금강대 그림 이것도 80 전후에 그렸는데요. 아주 맑은 오히려 세잔느의 수채화가 더 군더더기가 많아요. 그죠? 공감을 안 하시는데 그죠? 맞죠? 좋죠. 정말 현대감의 수채화의 맛은 이 겸재 그림이 더 갖고 있어요. 금강대, 소향로, 대학로, 만폭동의 풍경을 이렇게 압축해서 그린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게 최근에 겸재정선의 무덤에 가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닮았죠? 제가 79년에 겸재 족보를 찾고 겸재 무덤을 저 쌍문동 쪽에 도봉산 밑에 있었는데 그걸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아마 가묘로 후손들이 가묘로 경기도 광주에다가 만든 것 같아요. 겸재정선과 조상과 그 후손들의 무덤을 여기 제일 좋은 곳 제가 이제 놨어요. 광주정씨인데요. 굉장히 가난한 동네였는데 이게 이 분당이 뜨면서 여기가 땅값이 올랐는지 막 이 사당도 만들고 아주 광주정씨 그 현창 사업이 굉장히 진행이 되는데 아쉽게 이제 무덤이 이제 이렇게 해서 세잔느하고 만나버렸네요. 그죠? 잘된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제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 좀 켜주세요. 근데 이 강의 들으시는 수강 태도가 굉장하네요. 그죠? 저희 대학원생들보다 훨씬 낫네요. 그죠? 저희 대학원에 오세요. 저 명지대 미술사학과 대학원. 네. 네. 우리 저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손뼉부터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예. 고호 고갱 세잔느 이분들이 후기 인상주의인데 굉장히 후진 인상주의로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인상들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네. 자,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오늘 선생님 이렇게 요약해 주셨는데 몇 가지 좀 질문을 좀 질의응답 시간 갖죠. 뭐 예. 아까 메모 열심히 하셨는데 어떤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공부 굉장히 하시네요. 질문을 네.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 금강산의 구성 구도가 원형 구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책에 교과서에 다. 근데 사실 원형은 아니고 그 다랑아리가 겸재 금강전도가 그려졌을 시기에 만들어진 항아리예요. 근데 그 다랑아리 뭐 그냥 그 설명을 안 하고 지나가는데 그 다랑아리가 지금 제일 비싸요. 한 40cm가 넘으면 보물로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 4, 5cm 되면 국보가 되는데 지금 대개 한 20억에서 한 50억쯤 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미술품 중에 지금 김한기가 제일 비싼데 아마 더 비싼 게 나오면 아마 이 다랑아리일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여유 자금이 있으시면 지금 20억에서 50억밖에 안 하니까 사놓으시면 나대에 아니면 뭐 아들이나 특히 손자대에 가면 분명히 한 뭐 100억, 1000억은. 요즘 현대 작가들도 다랑아리는 많이 그리시는 것 같긴 하던데요. 예. 그래서 현대 작가들이 이 다랑아리를 엄청 그리고 있어요. 네, 또 뭐 예, 예. 이거 저 마이크로 좀 해주시죠. 이 겸재 정선과 세잔을 같이 관통하는 거를 처음 느끼신 거는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그 세잔느의 그 프로방스 그 빅투아르산을 그린 그 로브 언덕에 가서 보고 이게 겸재가 산수화를 그리려고 했던 작업 의도하고 너무 비슷하다. 그래서 이제 세잔느를 읽어보니까 그런 많이 통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미술대학을 다니면서 회화과를 다녔는데 그때 그 미술사를 처음 공부할 때도 세잔느를 공부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세잔느를 그때 굉장히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 그래갖고 세잔느를 많이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세잔느 유적을 간 거죠. 다른 데 안 가고. 그 파리를 포기하고 이제 프로방스를 갔었죠. 혹시 선생님이 그 교수님이 추구하는 게 임천지심이 아니신지 이 그림들을 관통하는 어떤 임천지심. 예, 그런 느낌들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 아니신지. 아니요, 그런 건 없는데 저는 임천지심이 잘 안 느껴져요, 아직도. 그러니까 강의만 할 뿐이지 아직 몸으로 임천지심이 와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인왕산 밑에 살면 올까 하고 지금 갔다가 실패를 했죠. 그게 인천지심 느껴지시면 하산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러면, 하산하실 예. 때가 안 되신 걸로 예. 아직 좀 예. 잠깐만요. 표현주의나 그 유체파 영향을 줬잖아. 근데 겸재 정선 같은 경우는 후배 그 화가들에게 영향을 주었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나타났는지. 엄청나게 영향을 줬죠. 그래서 겸재 이후에 진경산수화는 다 겸재 화풍이에요. 그러니까 겸재가 금강산을 그리면서 그 후배 화가들에게 모두 금강산을 그릴 수 있게 배려했죠. 그러면서 이제 표현 형식 자체도 겸재처럼 그리는 화가들이 많이 배출이 됐죠. 그래서 18세기 이 화파의 대표가 겸재 화파, 정선 일파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게 이제 거의 20세기 초까지 유지가 돼요. 그 화파가. 예. 그럼 우리나라의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유체파라든가 그런 식의 좀 더 길게 보면은 그런 식의 영향도. 입체파 이렇게는 안 되겠고 이제 진경산수 화파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예. 예. 그래서 형식 자체는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근대적인 방식으로서의 뭐 리얼리즘이든 인상주의든 흑인상주의든 입체파든 추상파든 이런 흐름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식민지 이후에 수용이 되는 것 같고. 근데 우리는 우리대로 또 그런 분위기는 꼭 없는 건 아니었어요. 있긴 있었는데 그게 추사 김정희의 그림에서 무슨 뭐 입체파를 느낀다든지 뭐 이런 건 있는데 그것이 근대성을 갖지를 않으니까 그죠? 예. 근대 사회와 무관하니까 그게 이제 해명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죠. 예. 예. 네, 잠깐만요. 질문도 뭐 최고네요. 그죠?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예. 저는 초등학교 교사인데요. 예, 예. 초등학교 교사는 애들한테 미술도 가르쳐요. 저를 보시면 미술 잘하게 생기진 않았겠죠. 않았죠. 근데 아이들이 미술 시간에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망했다예요. 망했다. 그리고선 다시 이제 화지를 또 갖다 주면 또 뭐 금방 속성으로 그리고서 또 망했다. 그 망했다라는 걸 제가 잘 봤더니
똑같이 못 그렸다 이거예요. 똑같이 못 그렸다. 자기 눈으로 본 사물하고 여기 화지에 그려진 것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망했다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께서 그 우리나라의 미술 교육이 어떤 지평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쪽에 좀 얘기하고 저는 60년대 태어나서 80년대 대학을 다녔는데 미술 교육을 전부 이 저기 페이퍼로다가 했어요. 그림도 뭐 한 게 아니라 뭐 외우면서 인상파는 누구고 뭐 야수파는 누구고 뭐 이래가지고선 이렇게 그림을 봐도 이게 어떤 것에서 아름다움을 느껴야 되는지 이런 시각이 없어가지고 미술 작품과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 참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점에서 이제 어떻게 미술 작품을 보아야 되는지 뭐 이런 것 좀 얘기 좀 해줬습니다. 네, 엄청나네요 질문이. 그 강사로 갖고는 못 하겠는데요. 이 강사로는 그죠? 예. 정말 어려운 문제. 저는 이제 그 명지대 오기 전에 전남대에서 미술교육과 교수를 20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20년 동안 우리 미술 교사들한테 한 거예요. 근데 잘 안 돼요. 예. 워낙 그 완전히 DNA화 된 것 같아. 그 서구적 미술관 내지 그 의식이. 그래서 어려운데 우선 그림이 되는 게 방법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느끼는 게 최선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남에게 의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전문가 얘기는 개구라야. 전문가 얘기는 엉터리예요. 제가 저 서울에 와서 이제 인사동에서 이렇게 수목으로 그린 모란 그림 좋은 게 있어서 그때 한 1,000만 원쯤 했을 텐데 500만 원에 나온 거 500만 원에. 그래서 야 이거 싸다고 친구하고 이제 같이 돈을 합쳐서 사자. 그래서 이제 두 점이 나왔는데 하나씩 나눠 갖자. 그래서 이제 샀어요. 그래서 사줬어요. 그랬더니 그게 지금 우리 전통 수목화 값이 떨어지고 이제는 저점이겠지 했는데 계속 떨어져서 지금 100만 원도 안 가요. 그러니까 전문가 얘기 들어서는 안 돼, 그죠? 예. 저도 이제 그 학교 선생 생활하면서 특히 전남대 시절에 그런 걸 봤는데 상대 교수가 주식 투자해서 돈 버는 걸 못 봤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농대 교수들이 따고 있더라고요. 농대 교수들.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 얘기는 다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느끼는 대로 그 느낌을 갖는 게 중요하고 그거를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1번일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자신감을 우리는 교육에서 안 시켜줬어요. 그리고 감성 교육이라고 그럴까? 그죠? 그런 거를 자유롭게 열어서 네 느낌이 최고다. 네 느낌이 최선이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자신감을 안 준 거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망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특히 이제 위에 학년으로 가면 5, 6학년쯤 가면 이제 그 단계가 내가 눈으로 본 대로를 표현하려고 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 2학년이면 아무렇게 이제 멋대로 그리고 놔두지만 5, 6학년쯤 되면 이제 그 뭐라 그러나 이 인지하는 그 지각의 단계가 이제 닮게 표현하는 그거는 글로도 그렇고 말로도 그렇고 뭐 그림으로도 그렇고 같은 식이라고 보죠. 근데 이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눈으로 본 거를 그렸을 때 그게 최선이다, 좋은 거다, 나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이게 해줬어야 되는데 이제 그 과정은 아주 미묘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중학교까지 이어지죠, 그죠? 그때 이제 뛰어난 애들은 피카소 같은 아이는 정말 대상을 담게 잘 그렸죠.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또 화가도 되는데 그냥 보편적인 경우는 내가 본 대로 그린 거 그게 최선이다. 이게 나쁜 게 아니다라는 걸 이제 인식시켜 주는 거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네,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받은 교육으로는 미술과의 진짜 그 소통하기는 어렵죠. 본인의 아마 노력이 많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질문,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부원이라고 하고요. 저 오늘 교수님 강의 너무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다름이 아니라 저는 그 역사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예. 그 강의 중에 말씀하신 것들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 말씀 중에 그 김홍도와 강세황, 표함 강세황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지금 현재 그 김홍도의 출생에 대해서는 역사학계에서는 출생이 그 불분명하다라는 게 학계의 이론이고, 그리고 아까 그 교수님께서는 청계천에서 탄생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을 문화일보에 기고하셨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사학부다 보니까 그 부분이 어떠한 경우에 있는지 제가 방금 기사를 또 찾아봤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일보에 한 말씀 문화일보 들을 수 있는, 예. 예. 문화일보 그 뭐지 그 명작의 고향, 명작의 공간 뭐 그런 시리즈가 있어요. 거기에 실려 있고요. 그 문화일보하고 제 이름 치면 뭐 나올 것 같은데 그 김홍도가 이제 집안이 화원 집안이 아니에요. 김홍도가 위대한 거는 그 당시 18세기면은 화가가 나올 수 있는 건 화가 집안에서만 나올 수 있었어요. 특히 도화서 화원의 경우는 세습이 뭐 지금 우리 비슷하지만 옛날에도 심했는데, 그래서 화원 아빠를 두거나 화원 할아버지가 아니면 내가 화원이 되기 힘들었던 시절이에요. 왜냐하면 10대 이미 학생으로 도화서에 이제 선택돼서 가게 되는데, 그때 아빠는 할아버지 빼기 아니면 외할아버지 빼기 아니면 도화서 학생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던 때. 근데 김홍도가 이제 그 정조 때가 갖는 또 위대한 점이죠. 그런 아무런 집안 내력이 없는데 전부 아빠 할아버지가 다 무관 출신이에요. 무과 집안. 그러니까 그런 집안에서 화가 나온 거예요. 그죠? 그거를 발탁했던 시대가 18세기 후반. 18세기 영조 정조 때. 그래서 겸재 정선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할아버지 때 그 선조에 화가 한 명도 없어요. 이제 그게 이제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김홍도의 이제 족보에 나오는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그래서 이제 아버지하고 할아버지 때 무관을 했는데, 그 무관을 했고, 할아버지가 무관을 하다가 그러니까 공무원 생활을 때려치고 나와서 뭘 했냐면 군대에 납품하는 그 납품업자가 돼요. 그러니까 뭐 군복이든지 뭐 이런 걸 납품하는 방산업체. 예? 방산업체까지 안 갈 거고 아무튼 그런 그러면서 이제 돈을 엄청 버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벼슬 할 이유가 없어. 예. 아버지가 놀다 보니까 거기서 김홍도가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디 딴 데서 데리고 갔는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랬는데 그 김홍도가 김홍도의 그 태생을 알려주는 화첩이 하나 제 손에 걸려가지고 제가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그 화첩이 이제 김홍도가 안동에 안기 찰방 역장을 할 때 그 안동에 이제 고성인씨 임청각이라고 하는 엊그제 문재인 대통령 갔다 왔다고 뭐 이렇게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걸 문화일보에다 좀 강조하자 그랬더니 문화일보는 별로 문재인을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빼고 썼는데 그 그려준 그림을 보고 안동 문인이 이제 발문을 썼는데, 그때 김홍도를 도성 한양 사람 하량이라고 하는 다리에 살았다. 하량이라고 하는 다리에 살았다. 그게 이제 청계천의 수표교 동쪽에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근거로 하는 얘기죠. 네. 안산이 그러면 좀 위태로워지게 단원구가 있는데 이미 이제 단원의 시가 돼서 이제 방법이 없어요. 예. 아 그렇죠. 예, 물론. 예. 예.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대체로 이제 그 사람이 어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를 쓴 건 그거 외에도 몇 개의 기록이 더 있는데 다 도성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안산 네. 사람이라고 하는 기록은 하나도 없어. 질문. 네. 네. 앞으로 올라오세요. 마이크로 해주셔야 이 네. 저 우리 그 페이스북으로 보시는 분들이 내용을. 그리고 그때 그 지금 서울 뭐 집중 현상이 조선 시대는 더 심했어요. 도성 안에 진입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용 나갖고 뭐 이렇게 한다 이건 뭐 화원이 돼서 화가가 된다 이런 건 쉽게 생각할 수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 그 화가가 아. 어느 집안 출신이고 어디에서 태어났고 이런 게 상당히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거긴 하지만 어쨌든 안산에서 강세왕 선생님과 함께 그림을 배우고 익히는 그런 과정을 안산에서 보낸 거는 사실이잖아요. 아닌가요? 사실은 아니죠. 그것도 아닐까요? 예, 예. 아, 그렇다면은 그게 되게 추정. 데미지가 큰데요. 예, 외국에서는 네. 어떤 화가나 아니면은 작가가 이 도시에서 이 마을에서 한 3일간 거주했다가 여행 도중에 잠깐 왔다 갔는데도 그걸 굉장히 부각시켜 가지고 어떤 문화 산업의 하나로 일으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보기 좋았었거든요. 요새 일이죠, 요새 일. 예. 근데 그렇다 한다면 아주 작은 실마리를 들어서 여태까지 이어온 게 있으니까 예, 안산이 단원 김홍도 선생님을 부각시켜서 이렇게 문화적으로 이렇게 활용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가요? 예, 그렇게 하면 좀 안 되나요? 괜찮은데요? 이게 좀 아니 이렇게 이미 90년대 중반에 김홍도의 시로 지정이 됐어요. 문광부에서. 그거 잘 모르시죠? 예. 그럴 정도로 이제 정착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그 근거는 강세왕이 젊은 시절에 30년 젊은 시절, 그러니까 강세왕은 북인 계열로 그 당시 이제 벼슬 없이 60까지 건달로 살았어요. 건달로. 이제 건달로 살았는데 강세왕의 아빠가 판서였어요. 장관을 했죠. 할아버지도 판서를 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집안이고 부자 집안이고 어디 살았냐면 지금 장충체육관 쪽에 살았어요. 그 광희문 쪽에. 그래서 아주 엄청나게 큰 부자였죠. 근데 큰 부자였는데 그 건달 시절에 처남하고 친했어요. 아마 제가 보기엔 처남하고 커밍아웃도 했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 위험하죠. 근데 커밍아웃은 아니고 친했어요. 또 이런 건 다 저 네. 올리면 안 돼요. 네. 큰일 난데 나 죽겠네 정말. 그렇게 친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 완산 어디냐 여기 수리산 밑에 수안보. 수안보. 거기 살았죠. 지금 제 기억이 좀 점성리. 거기 살고 강세왕이 이제 건달 시절에 이제 처남하고 친하니까 서울에서 별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갓집 근처에 와서 처남하고 늘 만났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강세왕이 안산에 젊었을 때 30대 살았으니까 그때 김홍도가 어렸을 때 강세왕이 김홍도를 그림을 가르쳤으면 안산이어야 돼. 어린애가 서울에서 이렇게 올 수 없으니까 안산이었을 거다라고 추정한 게 강세왕 박사 논문을 쓴 분의 이제 그냥 지나가는 추정이었어요. 그럼 여기서 강세왕 선생님의 건달 시절이라는 게 그 건달이 시정잡배를 뜻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이르는 그 건달인 거죠? 그러니까 할 일이 없는 사람. 한량이죠, 한량. 네. 돈은 많고 할 일이 없는 사람. 근데 그래요. 그런데 기록에 사실은 그렇게 이제 처남하고 친해서 그 처남댁 근처에 살았다 이렇게 이제 집을 마련했다 했는데 그건 내가 보기엔 세컨하우스 정도고 그 30년의 강세왕의 기록을 보면 서울이 더 많아요. 서울 얘기가. 서울서 친구들하고 지낸 얘기가 많아. 그러니까 서울에서 만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림 지도를
강세왕이 뭐 1년 뭐 몇 개월씩 앉혀놓고 이놈아 이렇게 하고 가르칠 수 있는 기량을 가진 화가는 아니에요. 그냥 지 취미대로 지 꼴리는 대로 이렇게 그렸을 뿐이지. 그리고 뭐 화보나 보고 이렇게 좀씩 하고 그랬지. 그림을 가르칠 만큼 회화력을 가진 화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애기 이쁘니까 그래 그림 잘 그린다 하고 뭐 그림은 이런 거야 뭐 이런 정도 이렇게. 충격의 연속이에요. 아니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이미 이제 그거는 단원의 이제, 도시니까 그 단원시를 이제 어떻게 끌고 갈 건지 이제 안산의 몫이죠. 너무 이렇게 저 화려하게 시장도 알고 포장된 있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내가 안산 시장하고 밥 먹을 일이 있었는데 아. 근데 받았나 봐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도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이미 알고 계시고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왜 교수님을 저 안산에서 잘 초대 안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저는 그 삼상남매로라든지 예. 그리고 그저 풍속화에 나오는 그런 사연이라든지 그다음에 강세왕 진주 강씨들이 다 이 동네 살거든요. 만건당이라는 그 것을 만들었던 염전자본이었고 그리고 용주사 후불탱화 또한 그 단원의 그림 아닌가요? 단원이 감독을 했죠. 예. 감독. 그리고 뭐 무예도 보통지의 그림 또한 그럼 당시에 무인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알기로는 이쪽 그 초지진의 해군 장교였고 엄마는 이제 심쟁이 한복에 이렇게 술을 놓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 아버지의 기골과 엄마의 예술적인 것을 이어받았다. 뭐 이렇게 저희는 이제 홍성남 선생 와를 갖다가 굉장히 예, 신뢰하는 예. 편인데 뭘 할아버지가 그랬는지 모르는데 아버지는 벼슬을 한 적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엄마가 바느질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버지는 아무것도 한 적이 없고 할아버지가 군관 하다가 이제 군납업을 군납업자로 헷갈리는 예? 그 망권 서적이 있는 청문당이랑 경성당은 청문당 그건 예, 이제 거기는 이제 그 진주 유씨. 진주 유씨 가문의 그리고 예, 강세왕의 고향은 천안 풍세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 풍세. 예. 네. 지역적 특성이 있어 안산이라든지 정말 그쪽 관련해서는 질문이 굉장히 뜨겁네요.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그러니까 안산이 김홍도 시를 선택한 건 잘한 거예요. 아 그렇죠. 근데 별로 활용하거나 이걸 이용해서 뭔가 일이 벌어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끌어안고만 있지 단원기념관이라고 하나 만들어 놓고 허술하게 만들어 놓고 그냥 방치해 놓은 것 같고 무슨 이렇게 단원고등학교 단원구 이런 정도 외에는 이렇게 정말 단원을 만들 수 있는 도시로 안산이 이제 자리매김되는 그 뛰어난 좋은 예술 대학을 하나 만들든지 아니면 그죠? 그래서 그렇네요. 그 아까 그 세잔느나 고나 고갱 같은 어린애들 다 모아다 놓고 김홍도를 하나 만들어 보는 이런 사실 그런 프로젝트 같은 걸 하면 좋을 텐데 안 하더라고요. 네, 또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시간이 뭐 얼추 다 돼갔네요. 네, 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단원에 대한 얘기는 아닌데 예. 그 천경자님, 네. 그 천경자님이 살아계실 때 자신의 작품이 어떤 건 보고 이건 완벽한 위작이다 그랬는데 돌아가신 후에 위작이다 아니다 지금 공방전이 크잖아요. 근데 그때 공방전이 있었어요. 그때 현대미술관하고 화랑협회에서 이건 청경자 당신 거 맞다. 네. 그래 버렸어. 그러니까 근데 본인이 청경자 아니라고 선생 미쳐갖고 붓을 꺾었죠. 그리고 이제 뉴욕으로 가버렸죠. 그리고 그 뒤로 잘 몰라요. 뭐 치매 걸렸다는 얘기도 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예, 또 우리 딸이 이제 케어를 했는데 예. 그 청경자님이 네. 이렇게 우리 미술사 보면은 어느 정도의 그 위치고 어떤 정도의 그 강도를 가지셨는지 잠깐만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예. 청년상이 따로 해야죠. 그때 그 이번 토요일 날 저 강남의 신사동에 호림미술관 있어요. 거기
그 서울 옥션이 거기서 그 공간에서 열리는데 거기서 제가 2시에 청경자 강의하기로 했어요. 그걸 꼭 가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오세요. 네. 청경자가 지금 우리 그림값으로 작년 4월에 청경자 큰 대작이 17억에 팔렸어요. 그리고 조그마한 거 여러분들 A4 사이즈 요만한 게 5억에서 7억, 8억 이 정도예요. 지금 최고가죠. 그러니까 아마 김한기, 뭐 박수근, 이중섭 다음에 청경자예요. 그렇게 이제 그런 위치가 나오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청경자를 작년에 그 시립미술관, 서울 시립미술관에서 글 써달라고 그래서 처음 청경자 연구를 해서 제가 평생 청경자 공부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정말 질문을 어떻게 알고 하셨어요? 미리 공부를 좀 하고 오셨나 본데요. 네. 그랬구나. 그 청경자가 이제 세계 여행을 통해서 이제 자기 회화 세계를 바꾸는데 처음으로 간 데가 어디냐면 저 발리섬, 타히티. 누구 만나러? 고객 만나러 갔어요. 고객. 맞아. 있었어. 예. 그래서 이제 이 청경자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후진국의 화가 나는 후진국의 화가. 그때 60년 70년대니까 후진국이라고 생각했고 또 하나는 미국을 가서 보고 백인들이 풍기는 그 향내가 막 역겨워 가지고 미국엔 못 살겠다. 또 파리를 가서도 이 백인들이 만든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정말 감동적이긴 한데 이건 내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정리해요. 특히 고갱이 생각했던 원시주의 내지 뭐라 그럴까 이 문명 이전의 것. 근데 청경자는 의식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사회학적 인식이나 뭐 진보적인 생각이나 뭐 자본주의 근대 이런 거 아무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야. 그냥 평생 그림만 그렸고 지가 좋아하는 남자들 다 이렇게 자기 걸로 만들고 뭐 이런 위대한 페미니스트. 자기가 낳은 아들은 아기들은 다 키웠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아들 둘, 딸 둘이 있었는데 둘은 이시성이고 둘은 김시성이에요. 그거를 자기 집에서 같이 키웠어요. 남자들한테 애들을 안 줬어요. 그리고 그 애들을 막 스파르타로 과외시켜 갖고 막 공부 때려잡고 막 그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이제 우리 채색 그림, 그죠? 우리 전통적인 채색 그림, 물론 일본 유학을 통해서 배운 채색 그림과 우리 전통적인 형식을 이렇게 믹스해서 이렇게 자기 형식을 만든 거죠. 그러면서 철저하게 자기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청경자 그림이 100점이면 남자 그림은 한 5점도 못 본 것 같아요. 전부 자기, 여성이고 자기에다 집중을 해서 이렇게 우리 문명화된 세상에 대한 어떻게 적극적인 저항이 돼 있어요. 그죠? 본인은 안 했는데 그렇게 돼. 청년자는 유작이 많지는 않아요. 그거 미인도 하나가 이렇게 걸려 있는데 물론 유작이 좀 있긴 있어요. 워낙 비싸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망친 것 중에 하나예요, 그죠? 청경자를 그렇게 망치지 않았으면 1993년부터 2015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죠? 그 긴 세월을 아무것도 못 하고 그냥 돌아가셨죠. 근데 지금 봐도 앤디 워홀이나 이렇게 모더니즘하고 비교해도 전혀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희 감각으로는. 네. 근데 그분이 여자였고 또 약간 예술성이 너무 자기에만 집중됐기 때문에 그게 많이 부각이 안 됐나 봐요. 아니에요, 그게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더 요즘에 뜨는 거죠. 결국은 교육도 그런데 정말 자기한테 집중하면서 타자에게 마음을 여는 거, 이게 아마 지금 대세.
네, 뭐 오늘 너무나 또 흥미롭게 또 세잔과 우리 겸재정선의 그림을 가지고 또 미술의 지평을 넓혀주신 우리 이태호 교수님께 큰 손뼉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